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꿈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서 우리의 또 무의식과 또 우리의 또 영혼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과학적인 부분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오늘 첫 부분은 이제 과학적으로 관찰이 되는 일단은 꿈의 그 이런 생리적인 현상,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전자파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렘 수면 상태와 그 다음에 그 넌 렘 수면 상태를 구분하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한가, 우리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잠이 드는 어떤 과정, 물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이제 그 잠이 어떤 상태에서 진행되고 또 꿈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지만 오늘은 이제 오늘날은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꿈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한 꿈에 대한 접근, 외부에서 꿈에 대한 접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보면 non-REM sleep, 보통 이렇게 4단계를 통해서 수면 상태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non-REM 스테이지 3, 4를 slow wave sleep 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제 어떤 동물들에게서는 이제 이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는 또 상태만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인간의 잠에 대한 어떤 속성과 그리고 이제 다른 동물들과의 비교들, 이제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알파파에서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가 non-REM 스테이트로 들어가면 서서 이제 그 세타파,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3로 가게 되면 델타파, 이제 이렇게 웨이브가 나오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꿈의 상태로 있는가, 이제 이것을 알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non-REM 스테이지에서는 우리가 이제 꿈을 꾸는 상태는 아니죠. 아니고 이제 우리가 REM 슬립 상태가 될 때 이제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90분 정도의 간격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침이 다가올수록 이제 그 간격이 좁아져서 보통 우리가 꿈을 꾸다가 이제 깨는 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하루에 뭐 6번 정도의 보통 꿈을 꾼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꾸는 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자주 꾸는 꿈만을 이제 기억을 하죠. 자주 꾸는 꿈.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밤새
한 6번 정도의 꿈을 꾸는데 그 6가지 꿈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뭐 잘 없죠. 잘 없고요. 하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꿈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죠. 그래서 무슨 무슨 시리즈물처럼 TV 시리즈물처럼 이제 그 연속으로 꾸기도 하고, 혹은 같은 장면인데 다른 각도에서 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꿈은 그러면 이제 그러한 꿈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억을 하고 꾸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기억하는 꿈들은 실제적으로는 그 꿈이 우리의 이제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심리 상태 혹은 긍정적인 심리 상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자주 꾸게 되는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현재의 삶 혹은 내가 장기적으로 느꼈던 어떠한 좋은 감정이나 혹은 나쁜 감정, 주로 이제 쫓기는 것, 그다음 불안한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꿈속에서 어떤 이제 그 상징과 현실이 이제 혼재된 가운데서 이제 많이 꾸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꿈들은 많은 경우에 해석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꿈을 기억한다. 더 많은 꿈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내가 그 루시드 드리머, 다시 말해서 자각몽을 꾸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룻밤 사이에 꿈을 몇 개 꿨냐, 이제 그래서 그 꿈을 많이 기억할수록 결국 그거는 나의 의식이 깨어 있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하룻밤에 꾼 꿈을 많이 기억할수록 실제로는 이제 자각몽을 꿨을 확률이 이제 매우 높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김희은 학생 이제 꿈을 자주 꾸는다고 했는데, 혹시 하루에 꾸는 꿈 중에서 한 몇 개까지 기억해요, 혹시? 어, 그냥 보통은 한 개, 두 개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억하는 한 개, 두 개가 그 연관성이 많지 않나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기보다는. 어, 다른 내용일 때가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다른 내용,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꿈에서 나타난다. 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잘 기억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도대체 무슨 꿈을 꾸지?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록을 계속 해두거든요. 깨자마자.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내가 꾸는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무의식의 기억들, 무의식의 충격들, 감정들, 이제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기록을 계속 해두면은 그럼 이제 내가 기억하는 꿈들이 사실은 되게 이제 많아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기록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그 꿈이 얼만큼 다양해요? 어,
거의 꿀 때마다 그러니까 50%는 연속된 꿈을 꾸고 50%는 네네. 새로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루시드 드림처럼 내가 꿈을 완전히 지배할 때도 있나요? 아니요. 그냥 꿈이라는 걸 자각한 상태로 꿀 때는 있는데 네, 내가 꿈을 지배하진 않고. 예, 제가 뭐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사실은 뭐 행동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럴 때 시도를 해보는 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꿈을 통한 어떤 치료, 꿈을 통한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 심리에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각으로서 꿈을 지배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꿈속에서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들이 나의 어떤 자존감 회복에 되게 도움이 돼요. 이제 루시드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심리 상태를 바꾸는 시도를 할 때 바로 이제 그런 치료법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김혜연 학생처럼 꿈의 종류를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루시드 드리머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이렇게 반 정도 내가 기억하는 꿈들이다. 사실 많은 경우들이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근데 반 정도는 다른 꿈들이다. 근데 그거를 기억한다라는 거는 결국 의식이 깨있기 때문에 내가 기억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꿈을 통해서 내게 있는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우리 그 정혜린 집사님도 꿈을 루시드 드림을 꾸시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보통 어떤 꿈들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하루에 몇 개의 꿈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음, 최근에는 뭐 1개, 2개 정도 기억하고 네네. 좀 더 뭐 30대나 좀 더 어렸을 때는 그런 빈도가 더 잦았던 것 같고 아주 어렸을 때는 뭐 더 많이 꿨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가 몇 살을 말하나요? 어 기억나는 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어 한 4살, 5살 네네. 그쯤 예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네네. 확실히 좀 빨리 이제 꿈에 대해서 루시드 드림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5살 미만의 아이들의 잘 꿈을 꾸지 않는다라고 이제 뇌파 검사로는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꿈을 상당히 일찍부터 이제 꾸기 때문에 이제 루시드 드리머일 확률이 네.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아까 김혜연 학생처럼 어떤 꿈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뭐 50%는 연속되는 꿈일 확률이 많은데 나머지 50% 확률이 그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꾸는 꿈의 종류는 뭐 날마다는 조금씩 틀리지만은 제가 음, 연속적으로 꿨을 때는 어떤 사건이 처음 일어나고 꿈에서 네네. 그다음 깼을 때 그게 제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어렸을 때는 잠을 일부러 더 자고 더 자고. 네 그래서 그거를 원하는 대로 막 바꾸고 꿈에서 네네. 그래 가지고 또 일어나서 또 꿔 가지고 마침내 네네. 해결하고 그랬었던 적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제 자각몽을 확실하게 꾸시는 분인 거고. 근데 저는 꿈에서 심각한 상황이거나 좀 공교로운 상황일 때 "아 이건 꿈이야."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스스로.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자각몽을 꾸는 분들이 은사도 잘 열려요, 경험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네. 연관성이 이제 존재하고요. 그리고 네. 인제 우리가 꿈에 대한 기록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도움이 되는 것이 어 결국은 나의 어떠한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어릴 때 외국에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살고 그래서 항상
나는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끝없는 어떤 꼭 가서 공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중고등학교 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꿈속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를 많이 탔죠. 탔는데 미국에 간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도착하면 깨는 거죠, 항상.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꿈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꿈이 진행된다라는 것 중에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죽음에 대한 거거든요. 죽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꿈속에서 내가 죽었다.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도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내가 꿈속에서 죽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학계에 보고된 것 중에서는 사실 내가 그 죽고 나서 그 죽음 후의 세계를 경험했다라는 꿈은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꿈이 바뀌거나 혹은 잠에서 깨서 새롭게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이 뭘 말하냐면 꿈이라는 것은 경험하는 것만 꿀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이론을 뒷받침해 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 뭐 내가 꿈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후에 연속적인 상태의 어떤 상황을 보았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계에 이런 부분이 많이 연구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문을 봐도. 그래서 아마 나는 꿈에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더라. 꿈에서.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그렇죠. 없죠. 예,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우리의 꿈이라는 것은 송명애 선생님. 네, 의견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네네네. 송명애 선생님은 꿈을 어떻게 꾸세요? 저는 그냥 꿈 꿀 때마다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스토리들이 다 달라요. 그럼 그거를 기억하세요? 그럼 좀 중요한 꿈, 좀 굉장히 꿈에서 인상적이었다. 내가 이건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꿈들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럼 하루에 몇 개의 꿈을 기억하세요? 아니, 많은 부분은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음. 그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들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기억을 잘 하는 편이에요. 네네네.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각몽을 꾸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것을 기록을 계속 해두면 그러면 훨씬 내가 그 꿈을 반복적으로 꾼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들은 사실은 내가 자주 꾸는 꿈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도 데모를 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수학 기말고사가 있었는데 이제 데모하느라고 이제 공부를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동맹 휴업을 해서 시험을 안 보는 때였는데 학생 하나가 이제 시험을 보는 통에 저희도 그냥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정말 이 수학 문제를 받아드는데 정말 아는 게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충격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도 수학 시험 보는 꿈을 꾸거든요. 그럼 이제 저의 어떤 상당히 이제 그게 두려움과 이제 공포죠. 눌려진 어떤 공포.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런 공포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서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내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지만 이제 실은 나에게 실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내가 사실 인지하지 못하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 수학 문제 같은 경우 제가 제 예를 쉽게 들어드리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냥 그 시험에 대한 거고 그래서 내가 뭐든지 준비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꿈 가운데 그 수학 시험 문제 장면이 나오면 이거는 꿈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두려움을 갖지 말자. 그러면 이제 그때 안도하면서 이제 꿈에서 깨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꿈을 꾸는 빈도수가 이제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은 아주 쉬운 예인데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그 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안도함의 경험들이 많아질수록 결국은 내가 실제 겪었던 일들에 대한 억압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쉬운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많은 꿈을 꿀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쫓기는 꿈을 꿀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육체적인 병이나 이제 그 정신적인 병이 있는 분들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악몽을 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병이 호전되고 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현상 중에 하나도 결국 그 악몽의 횟수가 줄어들고 혹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악몽과 이 병과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자각몽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그러한 꿈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꿈들을 아주 내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실제로는 내가 어떤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현재 실제로 제가 들었던 예처럼 실제로 그 문제의 기원을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들은 그러나 이제 그 기원이 분명하지 않지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내가 잘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꿈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그것이 단지 꿈이고 과거의 기억이고 더는 현재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는 어떤 안도감이 반복되면 그러면 이제 그 꿈을 일으켰던 원인이 되는 어떤 문제에서 내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박수진 선생님은 꿈을 어떻게 꾸세요? 네, 박수진 선생님 혹시 들리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꿈의 이 상태를 결국 보면 결국 우리가 그 알파에서 이제 세타로 가고 세타에서 이제 델타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non-REM state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꿈은 이제 REM sleep인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꿈이라는 것이 이제 어떠한 간격으로 진행되는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대략 이렇게 90분의 간격으로 일어나는데
그렇죠? 보통 인간이 한 8시간 자고요. 그 렘슬립 상태가 일반적으로 이제 5번 정도 되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깨기 직전에 꿈을 제일 많이 기억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사실 렘슬립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깨어 있는 것과 유사한데 뒤에서 보면 나오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근육, 머슬의 움직임은 이제 완전히 디스커넥트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어떤 생각의 상태가 상당히 이제 그 깰 때와 유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EEG라고 부르죠. 일렉트로세팔로그램,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램. 그래서 EEG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일렉트로오큘로그램. 이거는 이제 눈의 움직임. 요거는 이제 이쪽 전두엽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오그램. 이것은 이제 근육의 움직임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꿈의 상태를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눈의 깜빡임. 그래서 이게 5kg이기 때문에 눈의 움직임. 눈의 움직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왼쪽 오른쪽에 이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뇌파의 모습. 깨 있을 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하이 프리퀀시, 그다음에 로우 앰플리튜드. 그래서 진폭은 낮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이제 높은, 그렇죠? 에너지가 높은 이제 알파나 베타가 나오니까 에너지가 높게 되겠죠. 그다음에 근육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스트롱한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파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제 non-REM 스테이트로 들어가면 눈의 움직임이 확실히 이제 엄청나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위랑 비교해 보면 인텐시티랑 뭐 이런 것들이 엄청 감소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꿈이 시작됐다라는 어떤 증거를 보이는 파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슬립 스핀들, 그 다음에 K 컴플렉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슬립 스핀들은 일단은 뭐 쉽게 이렇게 보통 K 컴플렉스처럼 이렇게 높은, 갑자기 튀는 상태, 그리고 튀기 전에 어떤 높은 픽이 모여 있는 어떤 그런 상태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렘 슬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직 렘 슬립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상당히 작은 상태의 그런 그 K 컴플렉스랑 이제 슬립 스핀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의 움직임은 거의 없죠. 그다음에 이제 non-REM 스테이지 4로 들어가면은 아이 무브먼트는 이제 거의 없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퀀시 역시 에너지가 엄청나게 이제 작은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진폭은 커지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머슬의 움직임은 없어지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깊은 수면 상태에 이제 들어간 것이고요. 이제 꿈을 꿀 때는 이제 바로 이제 렘 슬립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눈의 움직임을 보면은 약간씩 말 그대로 렘이라는 것이 이게 이 눈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눈의 움직임이 좀 현저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눈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램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눈의 움직임을 있을 때 결국 이제 rapid eye movement죠. 그래서 눈이 빨리 움직인다 라는 이제 말인데, 결국 이제 눈 감고 있지만 결국 꿈꿀 때는 결국 이제 눈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 웨이브 보면은 결국 하이 프리퀀시, 로우 앰플리튜드. 그래서 이제 깨 있을 때와 유사한 어떤 상태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 그 근육과는 완전히 단절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꿈속에서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결국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이제 이러한 상태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램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실제 꿈이 시작되면은 아까 보는 이러한 그 K 컴플렉스라든지 혹은 이제 슬립 스핀들 이런 것들이 스핀들이 먼저 이렇게 좀 크게 발생을 해요. 발생해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높은 K 컴플렉스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꿈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어디서 이제 꿈이 시작되는가 이제 이거를 알 수 있는 이제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램 슬립이 되면은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all nerve connections to your skeleton body muscles are inhibited, causing paralysis. 그래서 근육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감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눈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우리 어떤 생각이나 공포를 관장하거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활성화가 되지만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이성적인 부분은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꿈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비이성적인 어떤 형상의 모양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램 슬립을 통해서 이제 그 처음으로 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자각몽을 꾼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과 이제 그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거 역시 최근의 논문들 다음번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최근의 논문들 보면은 결국 이제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꿈이 진행되고 있을 때 거꾸로 뇌 쪽에 이제 신호를 줘서 그래서 그 꿈꾸고 있는 사람과 교류하는 연구들이 이미 논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이제 꿈이라는 것은 뭐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꿈을 왜 꾸나, 그렇죠? 뭐 유명인들 아주 중요한 순간에도 이제 잠을 잘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이제 뇌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인 어떤 능력들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몸으로는 immune function, metabolic regulation, 뭐 그다음에 restorative, 뭐 여러 가지 또 몸의 기능에 관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이제 잠이라는 것을 잘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잠을 자는 그럼 잠만 자면 되지 도대체 왜 이제 꿈을 꾸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뒤로 돌아서 보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결국 이제 이렇게 인간과 동물의 꿈을 꾸는 잠을 자는 시간들 이거는 잠을 자는 시간들인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빨리 도망쳐야 되는 동물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는 시간이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또 피할 곳이 많거나 혹은 이제 포식자들은 많은 시간을 또 거꾸로 자죠. 결국은 이제 뱀이나 박쥐처럼 이렇게 이제
상위층의 포식 혹은 안전한 곳에 있는 애들은 뭐 거의 계속 잠을 자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에너지의 소비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잠이라는 것은 또 반드시 자야 된다라는 것은 그 돌고래들의 그 뇌 분석 같은 걸 통해서 결국 다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고래 종류들은 반쪽 뇌는 액티베이션 되고 반쪽 뇌는 디액티베이션 돼서 순차적으로 액티베이션, 디액티베이션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메모리나 혹은 이제 그 또 이론 중에 이제 노폐물 제거, 여러 가지 뇌의 보존을 위해서 잠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또 깨는 것과 REM sleep과 또 slow wave sleep, 다시 말해서 non REM sleep을 비교한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non REM sleep을 한다. 라는 것은 뭐 꿈을 별로 꾸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REM sleep은 꿈을 꾼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비율들을 보면은 결국은 뭐 소 같은 경우는 거의 꿈을 꿀 일이 잘 없다. 그렇죠? 레빗, 토끼도 거의 꿈을 꾸는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EM sleep 상태가 있는데 과연 동물들도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꿈을 꾸느냐? 이것은 이제 모르죠.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원숭이들이 REM sleep이 있는 걸 보면 결국 이제 REM sleep만의 또 다른 쉽게 말해서 오직 육체적으로만 필요한 이유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그 동물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프로이드가 말한 꿈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할 때 이런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에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신을 몰아낸 사람, 임마누엘 칸트를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과학에서 신을 몰아낸 사람은 우리가 찰스 다윈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사회와 역사에서 신을 몰아낸 사람은 우리가 마르크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무의식에서 신을 몰아낸 사람은 우리가 프로이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이제 신을 몰아낸 상태에서 과학은 출발을 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신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외부 변수죠. 그러니까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학문을 한다, 사이언스를 한다. 이럴 때는 결국은 우리가 외적 환경과 이제 내적 환경이 있는데 항상 이 외부 변수가 제거가 돼야 그래야지 내적인 곳에서 일단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철학이나 혹은 과학이나 혹은 이러한 심리학에 있어서 신을 몰아낸 사람들의 이론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 이제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 인간과 세상을 볼 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어떤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연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역으로 이제 많은 도움을 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칸트가 이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냈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인간은 결국 선이라는 문제, 윤리와 도덕이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지만 그러나 결국 선과 도덕의 기반이 인간 스스로 창출해내기는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칸트의 철학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자연계에서 하나님을 몰아냈는데 이제 몰아내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결국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아스트로바이올로지라는 게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지구상에서만 생명체가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이 지구상에서 과연 진화돼서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 DNA를 합성하기 위해서 많은 유기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유기물이 정말 제대로 합성이 우리 지구라는 어떤 환경에서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가 오파린의 가설이라고 말하는 그곳으로부터 이런 DNA를 만들어내는 입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혹은 또 도대체 이 물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이제 지나가는 해성들을 많이 연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다윈이 이런 그 과학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지만 그러나 결국은 더 어려운 난제들이 계속적으로 오히려 더 자리 잡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가 등장을 했지만 결국 사회와 역사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을 때 그러나 결국 그 결론은 결국 공산주의는 지속하기 어렵다. 오늘날 존재하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이 사실 뭐 중국이나 뭐 북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중국도 정말로 마르크스나 앵글스가 원했던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이 플라톤이 말했던 그런 철인 정치에 좀 더 가깝죠. 그런 융합 형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제거된 곳에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프로이드가 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냈는데 우리는 이제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의식의 영역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필요한가, 무의식적으로 왜 필요한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이드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이런 것처럼 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부적 요인을 이제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주지 않고 혹은 어떤 자연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자연의 능력, 뭐 신의 능력이 아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꿈을 꾸는 거는 나와 전적으로 관계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erson's life에 진짜 기본적으로 연계돼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과 관계돼 있는데 그 사람의 뭐와 관계돼 있냐? 결국 무의식적인 소망과 결국 욕망에 관계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예를 들었지만 결국은 미국에 가서 꼭 공부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엄청 자주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단 말이에요. 타고 도착하면 이제 깨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의식적인 wish와 desire가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꾸는 사람들은 꾸는 경우는 이렇게 쉽게 사실은 알 수 있지만 모르는 내용들 역시 거기에 이제 관계가 돼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무의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프로이드가 사실상 이제 처음 제안한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데카르트로부터 철학과 인간의 사고는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의식, 곧 이성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은 애초에 철학의 대상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도 배제됐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제 이 서구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동양은 그런 것들을 생각했지만 서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 프로이드가 바로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가 mentally ill한 이런 사람들을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연구했었기 때문에 종래의 반복들은 뭐 이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18세기, 19세기 때는 뭐 이 정신병자들에 대해서 뭐 전기 충격이라든지 학대라든지 뭐 또 다른 충격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뭐 병이 걸려서 정신병자 됐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질병에 감염시킨다든지 뭐 거의 뭐 학대 수준으로 정신병을 연구했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이거는 이런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가 이제 프랑스에 가서 한 게 뭐냐면 최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최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최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것이 어떤 꿈과 관계돼 있고, 그리고 이 최면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 왜곡된 어떤 마음의 상태들이 결국은 이제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것이 이제 억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확장해 나가서 그렇다면 꿈도 반드시 이제 이러한 그 정신 질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거기에 힌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아주 그야말로 혁명적인 이제 생각과 가설을 제시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종교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각몽과 사실 최면이라는 것은 매우 유사한 상태고요. 자각몽과 최면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유사한 상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이러한 그 자각몽이나 혹은 이런 이 히프노시스 최면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그 능력을 훨씬 더 발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무의식의 공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어떠한 그런 이제 그 일반인이 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이제 정리해서 한번 더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꿈을 통해서 또 환각을 통해서 최면을 통해서 우리는 질병이 생기는 원인을 찾아내는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또 다른 분야는 바로 이러한 종교인들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꿈의 영역을 실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이만희도 똑같고요. 뭐 다 똑같아요. 이제 이런 정명석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말한 그 진정 스님, 진정 스승, 천공 스승도 똑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다 결국은 자각몽 그리고 최면, 자기 최면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런 무의식의 영역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남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그 상당히 그 자유로운 어떤 변형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어떤 사건을 분석할 때, 그 사건을 분석할 때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에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해서 시간과 공간을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 뇌 속에서는 4차원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거든요. 그가 만들어내는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전개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이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꿈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이거 할 때 여러분이 이러한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꿈과 최면의 영역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꿈은 여기는 것처럼 manifest content가 있고 latent content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한 저의 그 간단한 꿈처럼 아주 분명히 그 인과관계 그리고 실제와 연결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tent content. 그러나 실은 실제 사실과는 연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manifest content, latent content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꿈을 분석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처음에는 condensation, 두 번째는 displacement, 세 번째는 secondary elaboration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에 대한 경험이고 그것이 오늘 경험일 수도 있고 일주일의 경험일 수 있고 1년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많은 경험들이 사실은 완전히 축약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네이크, 뱀을 내가 꿈에서 봤다. 그러면 나의 어떠한 1년 동안 일어난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것이 죽음과 또 애프터 라이프,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어떤 연결과 합쳐져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혹은 변화일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올해 어떤 죽을 수 있는 경험을 했다. 나에게 그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다음에 나의 어떤 신변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것이 1년에 있었던 일이라면 이제 이것이 뱀 한 마리로 표현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컨덴세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꿈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어떤 심볼로 많은 아이디어들이 꿈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 형태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컨덴세이션한 의미가 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뭔가 중요하지 않은, 그렇죠? This is when something unimportant seems to be important in the dream and the actual important thing isn't even noticed. 그래서 뭔가 이제 이렇게 여기 사과와 나무와 사과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꿈은 사과를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사과로 끝났죠. 그럴 때 이제 이 나무의 중요성 이것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네 나무의 중요성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나무의 중요성이 있을 때 이러한 그 불연속적인 면들, 이런 불연속적인 어떤 것들이 의미의 그 경중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 실제 기억의 저장에서 꿈에서는 이러한 기억의 저장들이 많이 끊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장 과정 중에서 상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는 항상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나타난다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secondary elaboration인 건 뭐냐면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뭐냐면은 또 그 실은 그 새로운 내용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when doing this, the dreamer add or changes some bits. 그러니까 결국 꿈을 꾸는데 우리가 완전히 루시드 드림을 하진 않지만 우리의 의식이 꿈에서 작용해서 원래 내용과는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이 결국 덧붙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프로이드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결국 우리가 이런 크레이지 드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꿈들을 이제 어떻게 분석해야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상당히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 우리가 그 사이코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심리 해석의 영역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꿈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이 꿈을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ree associa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this is when the patient is asked to say their thoughts out loud without controlling them. This then helps the analyst look for any links between thoughts and ideas.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그냥 크게 내뱉어라 이거죠. 지금 당신이 뭔가를 생각한다면 아무 말이나 크게 내뱉어라. 그럼 결국 이제 어떤 무의식적인 말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런 무의식적인 말들과 그 다음에 이제 꿈들과 그런 이제 연결을 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사이코 어널리시스를 할 때 아까 말한 이제 free association도 있고요. 그 다음에 slip of the tongue. 이것도 뭐냐면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 이제 반복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다 보면 그 단어에 대해서 바로 원래 뜻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사과라 그러면 뭐 오늘날 같으면 사과 하면은 뭐 애플 컴퓨터가 생각나니까 뭐 컴퓨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말의 의미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를 통해서 또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결국 꿈의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프로이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최초로 인간에게 있어서 외적 요소들을 다 배제함으로써 꿈에서 오직 나로부터 발생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공했다라는 것이 큰 강점이고요. 약점은 뭐냐면 결국 꿈을 얘기하는 것이나 혹은 꿈 자체가 너무나 이제 그 어떤 주관적인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분석을 통해서 연결된 결과들이 어떤 의미들이 존재하겠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프로이드의 이러한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치료된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심리학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됐지만, 하지만 프로이드가 결국은 꿈은 인간의 문제이고 무의식의 문제라는 것은 오늘날 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그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비록 한 명도 치료를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이제 프로이드의 이 꿈의 해석 방법은 오늘날 이제 중요한 꿈의 이해의 방법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액티베이션 신서시스 시어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과학적인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점차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꿈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강의 핵심은 우리가 결국 이제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영지주의가 이제 오늘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인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결국 성경과 이제 연관된 이 꿈의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제 해석을 하겠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눌 거고, 특별히 이제 질병이 있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로 상당히 이 악몽을 많이 꿔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히 치료가 돼야 되는 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 악몽을 결국 이제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일 설교에는 이제 그 요셉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특강하는 동안은 주일 설교를 또 함께 들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외현에서 결국 내현적 임재로 들어가는 그 필요성, 왜 그러한 것들, 꿈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왜 도대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요셉의 꿈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와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